제노사이드. 아마 뉴스나 역사책에서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요. 정말 끔찍하고 무거운 단어죠. 그런데 이 단어가 정확히 어디서 왔는지 또 법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지 제대로 아는 사람은 많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강력하고도 논증적인 단어 제노사이드에 대해 깊이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이 단어가 어떻게 탄생했는지부터 시작해 볼까요? 인류 최악의 범죄를 정의하기 위한 한 사람의 노력이 있었거든요. 바로 이 사람, 라파엘 렘킨입니다. 폴란드계 유대인 법학자였는데요. 렘킨은 아르메니아인 대학살이나 홀로코스트 같은 끔찍한 일들을 보면서 충격을 받은 거죠. 아니, 이런 범죄를 표현할 단어조차 없다니? 그래서 그는 이 참혹한 행위를 정의할 새로운 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렘키니가 생각했던 제노사이드는요, 단순히 사람을 죽이는 것, 그 이상이었어요. 한 집단의 문화, 언어, 종교, 그러니까 그들의 존재 자체를 아예 지워버리는 행위, 이걸 모두 포함하는 아주 넓은 개념이었죠. 그는 이 개념을 들고 1946년에 막 만들어진 유엔으로 찾아갑니다. 이 범죄를 국제법으로 만들어야 한다고요. 그럼 렘킨의 아이디어는 국제사회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졌을까요? 두 번째 파트, 바로 법적 정의의 탄생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1948년 유엔에서 제노사이드 협약이 채택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두 가지 핵심이 있어요. 첫째, 파괴하려는 의도가 있었는가? 그리고 둘째, 그 의도를 가지고 협약에 명시된 특정 행위를 저질렀는가? 이 두 가지가 모두 증명되어야만 법적으로 제노사이드가 성립되는 겁니다. 그럼 그 특정 행위라는 게 뭘까요? 협약은 5가지를 구체적으로 정해놨어요. 물론 집단 구성원을 살해하는 게 가장 먼저 나오고요. 그뿐만 아니라 심각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는 것, 또 일부러 살기 힘든 환경을 만들어서 서서히 말살하는 것, 심지어 아이를 낳지 못하게 하거나 아이들을 다른 집단으로 강제로 보내버리는 것까지 이 모든 게 제노사이드에 포함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사실 유엔에서 채택된 최종 버전은 렘킨의 원안과는 좀 달랐어요. 이건 일종의 정치적 타협의 결과물이었거든요. 당시 강대국이었던 소련이나 서방 국가들이 혹시라도 자신들의 정책이 문제될까봐 정치 집단에 대한 탄압 같은 조항은 쏙 빼버린 거예요. 결국 렘킨이 그토록 강조했던 문화 파괴 같은 넓은 개념은 상당히 축소되고 말았습니다. 자, 그럼 이제 법적인 정의를 넘어 실제 역사 속에서는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세 번째 파트, 20세기의 제노사이드입니다. 안타깝게도 20세기는 인류 역사상 가장 끔찍한 제노사이드가 여러 번 일어난 시기였어요. 오늘은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3가지 사건, 홀로코스트와 캄보디아, 그리고 루안다의 사례를 통해 그 참상을 되짚어 보겠습니다. 먼저 홀로코스트입니다. 나치 독일과 그 협력자들이 살해한 유럽 유대인의 수가 무려 600만 명에 이릅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요, 당시 유럽에서 했던 유대인 3명 중 2명이 희생된 거예요. 한민족 공동체가 거의 뿌리째 뽑혀버린 역사상 최대 규모의 제노사이드였습니다. 다음은 캄보디아입니다. 1970년대 크메르루즈 정권 아래에서 자국민을 상대로 한 끔찍한 학살이 벌어졌죠. 추정되는 사망자 수가 최대 300만 명에 달합니다. 크메르루즈는 소위 지식인과 소수민족을 적으로 규정하고 강제 노동과 대량 학살을 저질렀어요. 나중에 전국에서 2만 개가 넘는 집단 매장지, 우리가 킬링필드라고 부르는 곳이 발견되면서 그 참상이 세상에 알려지게 됐죠. 그리고 1994년 루안다에서는 정말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불과 100일, 딱 100일이라는 시간 동안 투치족 약 80만 명이 목숨을 잃었어요. 루안다 제노사이드가 우리에게 주는 충격은 그 엄청난 속도와 규모 때문이에요. 단 석 달 만에 한 나라에 살던 투치족 인구의 3분의 2가 사라진 겁니다. 정말 상상조차 하기 힘든 일이죠. 자, 이렇게 역사적 사례들을 보니까 제노사이드라는 단어의 무게가 더 크게 느껴지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또 다른 문제가 생깁니다. 과연 어떤 사건에 이 제노사이드라는 딱지를 붙일 수 있느냐는 거죠. 도대체 언제, 어떤 상황을 제노사이드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특히 지금 이 순간에도 벌어지고 있는 일들에 대해 이 단어를 쓰는 건 사실 굉장히 복잡하고 또 민감한 문제입니다. 여기 2가지 사례를 한번 보시죠. 우크라이나 대객은 홀로도모르의 경우 이게 자연재해가 아니라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기근이라는 점에는 대부분 동의해요. 하지만 이게 과연 우크라이나 민족을 파괴할 의도를 가지고 한 일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도 학자들 사이에 논쟁이 뜨겁습니다.
위구르 사태도 마찬가지예요. 한쪽에선 출산 방지 조치에서 제노사이드 의도가 보인다고 하지만 다른 쪽에선 대량 학살의 증거는 없다고 하거든요. 이렇게 해석이 갈리는 거죠. 게다가 상황이 더 복잡해지는 이유가 있어요. 법률가들이 쓰는 제노사이드와 사회과학자들이 쓰는 제노사이드, 그리고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제노사이드의 의미가 조금씩 다르기 때문이에요. 바로 이 지점에서 수많은 논쟁이 생겨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이 단어의 정확한 의미를 알아야 할까요? 마지막으로 이 단어가 가진 진짜 무게, 이게 왜 중요한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제노사이드의 정의를 명확히 하는 건 그냥 말장난이나 학문적인 토론이 아니에요. 이건 현실에서 정의와 책임을 구현하는 데 있어서 정말 결정적인 도구가 되거든요. 이 정의가 있어야만 국제형사재판소 같은 곳에서 가해자들을 처벌하고 희생자들의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는 첫걸음을 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어떤 끔찍한 범죄에 제노사이드라는 이름을 붙이는 건 그걸 예방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라는 거죠. 이 협약에 서명한 국가들은 제노사이드를 막고 또 처벌해야 할 법적인 의무를 지게 됩니다. 즉, 가만히 있지 말고 행동하라는 강력한 신호가 되는 거예요.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과연 이렇게 어떤 범죄에 이름을 붙이는 행위가 우리가 그 끔찍한 범죄를 정말로 멈추게 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